오늘은 간단하게 간단하게라고 했는데 경제랑 역사를 조금 연동해서 앞으로 세계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, 그리고 한일 관계까지도 조금 연계를 해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오늘은 뭐 또 삼천포로 빠지겠지만 먼저 여러분, 경제라는 게, 이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경제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? 일단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, 이제 보는 관점에서의 중요성이 좀,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더 강하게 볼 거냐, 경제적으로 더 강하게 볼 거냐,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, 일단 그 순서를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, 먼저 인간이 선사시대 때 막 마을 단위, 부족 단위, 이런 단위에서는 어떤 일이 나눠지지가 않죠. 그냥 다 같이 수렵하고 채취하고, 그래서 협동을 할지언정 어떤 사람이 이걸 하고 어떤 사람이 저걸 하고,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먼저 최초에 있었을 거예요. 뭐 다 같이 몰려들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메모들을 사냥한다든지, 뭐 스밀로든 같은 거, 검치호랑이 같은 거 나오면 이제 거기에서 싸운다든지,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애들 키우고 뭐 과일 같은 거 따고, 이런 정도가 끝이었겠죠. 근데 이게 쭉 가면은, 이게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인간이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생겨나죠. 농업이라는 걸 하면서.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분화가 일어나는데, 계층 분화도 일어나고, 이제 직업이라는 개념도 조금씩 생겨나고, 그리고 이제 규모가 좀 커지고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, 이러다 보니까 음, 인력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했던 시절보다는, 뭐랄까, 어떤 의미로는 그 인력이 어떤 의미로는 인력의 중요성, 이런 게 생겨나는 동시에, 어떤 의미로는 어, 동시에 인권이 좀 하락되는, 그러니까 인력은 중요하지만 인권 같은 거는 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냥을 하고 수렵 채취를 하는 상황에서는 인간 하나가 죽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로 적용이 돼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족 전체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농업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,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너무 많죠. 그리고 하는 일이 거의 다 비슷해요. 그러니까 대체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죠. 게다가 어차피 쌀 먹고 뭐 밀 먹고 하면서 숫자도 이제 쭉쭉 많이 풀어나니까. 게다가 그리고 식량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 이외에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니까, 거기서 이제 힘의 차이, 그리고 계급이라는 게 발생하니까, 거기에서 귀족, 뭐 왕족, 이런 애들은 이런 사람들의 이 권리와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, 동시에 이제 직업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, 일단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농사를 잘 지을까, 뭐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로 인해서 뭐 농기구도 생기고 뭐 철기도 개발되고,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장장이라는 직업도 생겨났겠죠. 그런 식으로, 그러니까 두 가지 투트랙인 거예요. 하나는 잉여 생산물, 여기선 식량이죠. 고대사에선 식량이죠. 그리고 하나는 그것을 더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한 공업, 공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발전하기 시작하죠. 그러면서 분화, 역할 분할이라는 게 되게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. 예, 여기서 중요한 점이, 그 분할이라는 거는,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.
역할이 분화되기 위한 제일 큰 대전제가 뭘까요? 하나가 말 그대로 잉여 생산물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제인 거예요. 왜냐면은 먹을 게 있어야지 다른 걸 하지,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걸 해요. 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일단 식량이 해결돼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안전, 그 다음에 뭐 관계, 사람과의 관계,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잖아요. 그 마찬가지로 일단 먹고 사는 그 식량의 양 자체는 불었으니까,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니 왕족이니 대장장이니 뭐 시인이니 뭐니 하는 그런 다양한 직업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대전제, 또 다른 가장 큰 대전제 중 하나, 그러니까 가장 큰 대전제 두 개인데, 하나가 이미 제가 말한 잉여 생산, 또 하나가 신뢰예요. 뭔 소리냐면 얘랑, 그러니까 내가 쟤랑 나랑 두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쟤가 뭔가를 만들었어. 그리고서 나랑 대화를 통해서, 야, 이거 네가 가지고 있는 뭐랑 바꾸자, 이런 게 되려면 최소한 그 둘 사이에는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최소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얘를 완벽하게 100% 내 친구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가 나의 뒤통수를 후리진 않지 않을까라는 정도, 그리고 나의 목숨을 위협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신뢰는 있어야 돼요.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, 농업사회 같은 게 되려면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돼야 되죠. 근데 인간이라는 게 원래 인간의 두뇌로 확실히 관계를 유지하고 뭐 가족 같은 걸 유지하려면 그게 최대 숫자가 15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얘를 내 친인척 혹은 가족으로 인지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150명 정도 돼요. 그럼 이제 그걸 넘는 범위에서의 사람하고 내가 서로 소통이 되고 간접적으로나마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거래라는 게 성사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경제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간 대 인간의 신뢰를 전제로 한 거래가 가장 큰 기본 대전제가 되는 거죠. 경제라는 학문에. 그게 없으면 경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. 결국은 경제의 기본 개념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한다, 이거예요. 그리고 가치를 매긴다. 그렇게 경제라는 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걸 할 수 있게 됐죠.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른다 하면은 그 사람은 노래만 시키고, 어떤 사람이 게임을 잘한다 하면은 게임을 시키고, 그걸 통해서 이제 유흥거리로 만들고, 또 어떤 사람이 뭐 싸움을 잘한다 하면 그 사람을 군인으로 만들고, 이게 다 그 신뢰에서 온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신뢰라는 게, 그 신뢰를 서로 가질 수 있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도 커져요. 이쯤 되면 뭔 소린지 이해하실 건데, 경제가 커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치면은 점점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죠.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개발이 된다는 얘기고,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, 결국 인간 사회가 이런 뭐 재환이 뭐 이런 것들 있죠.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마찬가지인데, 옷이니 뭐 책이니 이런 것들이 품질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전문화가 필요한 거예요. 그 전문화의 기반이 바로 계속 말하고 있는 신뢰, 그리고 잉여 생산, 이렇게죠. 근데 요즘 보면은
이제 국가 대 국가 단위로는,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이렇게까지 또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라는 게 구축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쟤를 전면적으로 믿고 뭐 무기를 아예 안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, 최소한 대비는 해야겠지만 나랑 적대시할 수 있지만, 그래도 거래는 트고 사는, 안면은 트고 사는 이웃 정도로 위치가 바뀐 거예요. 1900년대 정도에는 완전히 그냥 뭐 이건 뭐 야만인, 괴수, 외계인 뭐 이 정도 취급이었죠. 이상한 동물들, 희귀종 동물 뭐 이런 취급이었잖아요. 뭐 열강 애들이 보는 한국이나 뭐 일본이 보는 한국이나 열강 애들이 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정도 위치였단 말이에요. 그리고 서로끼리 막 전쟁도 하고 막 이러면서, 아 이제 전쟁하면 안 되겠다, 이게 더 이상 이득도 안 되고 정말 손해만 되고, 이런 거를 몸소 깨닫고 나서야 이제 인간은 국가랑, 정확히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 국가들은 이제 깨닫는 거죠. 더 이상 얘네들은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죽고 쟤들도 죽고 다 죽겠구나. 그러고 나서야 이제 국가 간에 최소한의 신뢰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.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고 어느 정도 무력이 되는 국가들이고 경제적인 게 있고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게 있고 그런 국가들이 한정된 거긴 하지만요. 근데 최근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도 요즘에도 폐쇄 쪽으로 또 방향을 선회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뭔 소리냐면, 사실 폐쇄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이득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. 잘 생각해보세요. 예를 들어 중세 이슬람 때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았죠? 중국하고 유럽을, 로마를 잇는 그런 중개 무역 같은 걸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봤죠. 사실 국가로서 가장 이득을 보기 쉬운 포지션이나 상태는 어떤 거냐면, 나 빼고 다른 나라는 거래라는 걸 안 해.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. 이런 상황이 좋은 거예요. 다르게 말하면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가 직거래를 하다가 직거래를 때려쳐. 그러면 그 외의 나라들이 무조건 이득을 보는 거죠.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이제 그런 거래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자기 자리도 뺏기는 것 같고 그런 게 그리고 왠지 저 사람들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위협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무슨 제노포비아니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이득으로 돌아오진 않아요. 그런 일은 없습니다. 단기적으로야 뭐 미국,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. 단기적으로야 뭐 미국 내에서 그 취업률이 올라가고 뭐 그런 걸로 잠깐 보여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게 계속 가면은 갈수록 고립이 될 뿐이거든요. 그 고립이라는 게, 물론 미국 같은 대국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이제 시장이 작아지는 거고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회전율이 작고,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퇴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과거처럼. 왜? 한 국가가 모든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. 선사시대 사람이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것만 하고 살았죠.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 전문화가 안 돼요. 한 국가가 난 이것만 해가지고 이거에 완전 프로페셔널이 될 거야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공업사회로 돌아가겠죠. 그냥 자기네 나라 내에서 막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회로 돌아갈 거고, 뭐
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실종되겠죠. 그렇게 퇴보가 되게 심해지면. 그리고 이제 다시 농업 생산을 할 거고 농업 위주로 생산을 하겠죠. 그런데 만약에 우리만 거래를 안 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거래를 한다고 하면 우리랑 다른 나라의 그 수준차가 얼마나 날까요?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죠. 사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모든 나라랑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트고 있는 게 좋아요. 뭐 거기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일방적으로 받는 거래다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죠.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뭐 깡패 국가들. 근데 다르게 제가 방금 미국이나 중국 얘기했잖아요. 그런 국가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차라리 정말로 그런 국가들 외에 모든 나라랑 연결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중국이 큰 시장인 건 맞는데 미국이 큰 시장인 것도 맞고 제일 중요한 것도 맞는데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잖아요. 한국이 가장 큰 단점이.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한중 일미 이 정도 선에서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예요. 참 웃기게도 수출 중심 국가인데 물론 다른 나라에도 뭐 이것저것 많이 팔긴 하지만 그 규모 보시면 아시잖아요. 뭐 30%니 뭐 50%니 20%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측정이 돼 있거든요. 그 얘기는 수출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나라가 블록 먹여버리면 그대로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160 몇 개 명의 사람들이 있는 반에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가 내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3명이 사실 친구도 아니고 거의 그 적이나 다름없는데 어쩔 수 없이 친한 척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. 일본과의 관계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만 도움이 된다, 뭐 일본에만 도움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상황은 한국도 못 되고 일본도 못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. 좀 이번에 또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일본에게 뭐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죠. 아, 니들 왜 그러니?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것도 또 결렬됐고. 사실 저는 어떤 좌파 유지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이제 일본 망해간다 이런 식으로 또 살짝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이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고 동시에 한국도 크게 타격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대로 가면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. 다 같이 옛날로 돌아갑시다 이런 거고 다 같이 석기 시대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. 물론 진짜 석기 시대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교류라는 게 없었고 경제 규모라는 게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. 한 90년대 아니 한 19세기 이제 말 90년대 80년대 뭐 70년대 이때쯤 아니면 뭐 1차 세계대전 막 터질 쯤 그런 그때로 돌아가는 게 과연 우리에게도 일본에게도 이득일까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?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배경에 있는 것은 결국은 전문화 특성화거든요. 그리고 이 신뢰가 깨지면서 전문화 특성화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순간 삶의 질은 낮아집니다.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당연한 이치예요. 자연의 섭리죠. 아니 제발 좀 서로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네요.